어, 총독부 통치가 시작이 되면서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이 없어지고 이 조선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대한제국을 통치하던 황제가 없어지고 그 이왕가로 격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대한제국의 이 천황가가 일본 천황의 밑으로 들어가서 이왕가라고 해서 이제 천황 아래 이 천황 집안하고 거의 비슷한 이런 예우를 받게 됩니다. 나라가 없어진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사회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이번 시간에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기에 교육기관은 서당이 거의 유일했습니다. 근데 이 서당에서는 뭘 배우는 곳이냐? 한문을 배우는 곳입니다. 제일 먼저 천자문을 배웁니다. 천자문을 다 뗀 다음에 동몽선습, 명심보감, 자치통감, 논어, 맹자, 대학 이런 거를 이제 공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대부분이 다 중국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 학자가 쓴 글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왕과 군인들 이야기가 전부 답니다. 서당에 다니면 자동으로 중국 뽕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한국인, 조선인을 키우는 게 아닙니다. 다 중국 역사를 배우고 자치통감이라는 게 다 중국 역사고 중국 학자가 쓴 글이고 중국의 왕 이야기, 중국의 군인 이야기 다 중국 이야기예요. 중국식 교육의 귀결점은 뭐예요? 중화 종주국에 대한 맹종이고 강대국 문화에 대한 동경이고 사대주의고 요즘에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중국으로 막 빨려 들어가는 이유가 지금까지 이런 교육의 이 잔재물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폐쇄, 세국, 위정척사, 자급자족, 산업공상의 이 주자성리학적인 이상을 확산시키는 곳이 바로 서당입니다. 자, 이제 일본 사람들이 조선을 통치하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소학교, 보통학교라고도 하는 이 소학교를 만들고, 야, 너희들이 이제 서당 교육 좀 하지 말고 근대 교육을 좀 받아라. 근대 교육을 와서 수학도 좀 배우고 세계의 지리도 좀 배우고 어떻게 이 세상에 그 나라가 중국밖에 없냐? 와서 좀 공부 좀 해라. 그런데 이 소학교에 들어오려면은 저 긴 머리 이거 다 잘라야 돼. 단발을 해야 됩니다. 단발을. 그런데 이 조선의 이 드높은 주자성리학적인 전통을 자랑하는 선비 유생들 머리는 뭐 부모님이 주신 거라 목숨보다도 더 귀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여자만 머리를 기른 게 아니고요. 남자애들까지 다 일했어요. 단발을 해야 되니까 단발이 싫어서 자녀 입학을 거부를 한 거예요. 자, 1905년생인 홍을수라는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은 15살까지 서당을 다녔는데 일본 경찰서장과 군수가 와가지고 야, 이 서당 이제 그만 다녀 하고 서당을 폐교시키고 강제로 막 머리를 깎아가지고 소학교에다가 입학을 시켰대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 천하의 몹쓸 놈, 네 놈이 이제 외놈이 됐구나. 단발하면 외놈이 된 거예요. 너는 이제 문 안에 들어오지도 마. 그래가지고 쫓겨났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단발은 외놈이 되는 지름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본이 뭔가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1차 교육령을 1차, 2차, 3차 뭐 이렇게 내립니다. 내용은 조선에서 하는 교육은 한자는 그래도 좀 이해할 만하다. 천자문 정도를 배우는 건 좋은데 그 이외에 나머지 뭐 중국 뭐 신문이나 이런 거 다 필요 없으니까
제발 좀 실용적인 문명적인 내용을 좀 공부를 해라. 그래서 수학, 과학, 뭐 체조 이런 걸 배워줍니다. 1911년 8월 23일 날 제1차 조선교육령을 발표를 해요. 그래서 이 교육령에 의해서 보통학교, 초등학교에서부터 전문학교, 학제를 마련하고 그리고 교육을 시키는데 이 교육에 또 저항을 해요. 조선 사람들이. 왜 저항을 하느냐? 조선 교육령을 거부하는 큰 이유는 4가지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첫째, 너희들 이거 한자 대신 일본어를 보급하려고 하는 거지? 이 나쁜 놈들아. 그러니까 우리 조선 교육령 싫어. 둘째, 조선인을 일본의 충량한 국민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지? 셋째, 너희들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저급한 실업교육을 장려하는 거지? 넷째, 조선인을 우민화하려고 하는 거지? 이러면서 조선교육령을 거부를 해요. 일본 사람들이 조선에 와가지고 통치를 하면서 야, 너희들도 우리랑 똑같은 이제 그 나라가 됐으니까 너희들도 이제 일본 사람들하고 똑같이 대우해 줄게. 말이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일본에 살고 있는 제일교포를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차별한다고 그렇게 길길이 날뛰고 물고 뜯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외국인 차별 안 했습니까? 자, 미군들 와가지고 애 낳고 간 거 그 튀기라고 그래가지고 누가 쳐다보기나 했어요? 인순이가 지난번에 와가지고 울면서 얘기를 하던데 우리는 그런 아이들 정말 똑같은 한국인을 대했습니까? 화교들 얼마나 못 살게 굴었습니까? 화교들은요, 조선에 와가지고 한국에 와서 자기 이름으로 부동산이나 토지나 집이나 건물을 취득을 못해요. 그런 식으로 못 살게 굴어가지고 화교들 전부 쫓아냈잖아요? 우리는 차별 안 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어느 사회나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차별했다고 해서 야, 우리는 이게 조선 교육령 거부할 거야. 하지만 차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교육령을 통해서 근대 교육이 시작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학교를 짓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들어요. 학교만 짓는 게 아니죠. 또 이 학교에 필요한 교사를 양성해야 됩니다. 교사를 양성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범학교를 만들어야 되죠. 교과서를 만들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엄청나게 드니까 일본 사람들이 처음에는 6개 면에 1개 학교를 만들자. 그러다가 3.1운동 이후에는 3개 면에 1개 학교를 만들고 1932년 이후에는 1개 면에 1개 학교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학교를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1910년에 보통학교,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인데 1910년에 100개였던 보통학교가 1919년에는 569개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 18개였던 실업학교가 98개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학교, 이게 말하자면 이제 대학과 비슷한 이런 학교가 7개로 늘어나고 그러다가 이제 계속 교육시설을 늘려가지고 1942년에 가서 보통학교 취학률이 크게 높아져가지고 남자는 68%, 여자는 30%가 초등학교에 취학을 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가가지고 그래도 글자는 깨우치고 문맹은 면했다는 뜻이죠. 1922년에 제2차 조선교육령을 발표해가지고 1차 교육령에서 약간 차별이 있었던 내용들을 거의 비슷하게 이제 조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본하고 학제를 비슷하게 변경을 해가지고 일본하고 교육연한도 비슷하게 하고 그리고 고등보통학교를 나오면은 이제 이 관공서에 취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도 만들고 그리고 중학교 졸업을 하는 사람하고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아가지고 일본으로 가서 똑같은 학교에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리고 경성제국대학이라고 하는 대학도 만들고 전문학교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이때서부터 우리가 열심히 공부만 하면, 내가 노력만 하면은 내가 노비의 아들이건 천민의 아들이건 양반의 아들이건 상관없이 내가 노력을 해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면 신분 상승이 가능한 교육열이 뜨겁게 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막 과외 공부를 하고 하는 일이 일제시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뜨거운 교육열은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준 거죠. 보통학교, 초등학교가 1920년 641개에서 1935년에는 2274개교로 늘었고, 일본으로 유학을 하는 조선인들이 1933년에 5,000명에서 1937년에는 10,000명으로 늘었고, 40년에는 20,000명, 42년에는 30,000명, 일본으로 유학을 가는 학생들이 대거 늘어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양반의 신분 지배구조 특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이죠. 누구나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똑똑해지고 내가 공부를 잘하면 신분 상승이 가능한 이런 사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에 내가 노비의 자식이건 소작인의 자식이건 백정의 자식이건 상관없이 뭔가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길이 두 가지가 열려 있었습니다. 고등관이 되면은 신분 상승을 사회적으로 공의를 받는데, 이 고등관이 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 고등문관 시험을 합격을 해서, 즉 고등문관 시험은 지금으로 치면은 행정고시, 사법고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합격을 해가지고 1년 정도 시보 생활을 하면은 고등관 자격이 주어집니다. 고등관이 되면 기차를 타거나 배를 탈 때 1등 칸에 탈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또 두 번째로는 사관학교에 들어가서 졸업을 해가지고 소위로 임관을 하면은 고등관 자격이 주어져요. 그래서 일제시대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고등문관 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고등관이 돼서 조선총독부에 가서 근무를 하거나 아니면 군수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 또 사관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장교로 임관을 해가지고 고등관이 되는 사람도 늘어났고, 이런 식으로 신분 상승에 성공을 한 사람들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예외 없이 다 친일파 명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 민족문제연구소나 이런 데서 나온 친일파의 정의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 사람이 일제시대 때 우리 독립운동하는 사람을 때려잡고 이런 식의 구체적으로 뭔가 행위를 한 사람을 친일파로 지목하는 게 아니고요. 일제시대에 고등문관 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군수 이상을 지낸 사람은 무조건 이 사람이 친일을 했건 안 했건 다 친일파 명단에 올라가 있습니다. 장교의 경우 사관학교를 나와서 소위로 임관을 한 사람은 전원이 다 친일파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친일파의 낙인은 정의로운 것인가요? 예. 이거 대한민국 어쩌자고 이러는 것이죠?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친일 행위를 했느냐, 이거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단지 일제시대 때 이 치열한 신분 상승의 사다리에 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친일파로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 브루스 커밍스라는 사람은 정말 이 소위 말하는 이 좌익 그 대장입니다. 미국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개과천선을 했어요. 그래서 우파로 전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옛날에 그 좌익 사상을 부르짖은 그 학문은 내가 이 학문이 성숙하지 못할 때 쓴 거기 때문에 그 다 무효야 하고 자기가 양심선언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한국의 이 친일파 문제에 관해서 뭐라고 써놨느냐. 자, 이렇게 써놨습니다. 일생일대의 기회를 거부하고 저항하다 죽거나 감옥에 갇힐 것이냐, 아니면 일제에 동참할 것이냐. 식민치하에서 재능 있는 한국인들에게 이 두 가지 길 이외에 무슨 대안이 있었느냐. 그래도 너희들 어쩌자고 이렇게 그 어려운 고등관에 오른 사람들을 전부 다 친일파로 만들어 놨느냐. 여러분, 이게 말이 쉬워서 그렇죠. 일제시대 때 일본 육군사관학교나 만주군관학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십니까? 한국에서 일제시대에 이 만주군관학교나 일본 육군사관학교 들어간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손꼽아봤자 한 100명에서 150명? 이렇게 일본 사람들도 들어가기 어려운 그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일본 사람들보다 더 우수한 성적을 가진 사람들이 실력에 의해서 사관학교에 들어갔는데 그게 무슨 죄가 있는 겁니까? 아니, 정말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일제시대에 행정고시, 사법고시를 봐서 거기 패스해서 내가 판검사도 되고 군수도 했는데 그게 무슨 죄를 지은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한 죄 외에 뭐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까지 다 친일파면은 대한민국에 친일파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런 세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일제시대 때부터 신분 상승의 유일한 기회는 교육을 통한 실력 양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은 자기 개발의 성취 과정인 동시에 내가 출세할 수 있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일제시대에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성공하기 위해서 이런 그 시험에 그 응시하지 않으면 그러면 무지랭이 쭉정이로 그냥 여기 앉아가지고 농사나 짓고 이런 일을 벌여야 됩니까? 참 난감하죠. 이영훈 교수님이 한국경제사라는 아주 이게 정말 저는 이 책은 정말 위대한 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책에서 조선 총독부 통치 시절에 조선 민사령이라는 것을 내려가지고 한국에 민법을 도입을 했다라고 써놨습니다. 우리가 그냥 민법이니까 그냥 법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에게 그냥 시행을 했나 보다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민법이라는 것이 정말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꽃피우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었다는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민법 제1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권의 향유는, 사권이라는 건 개인의 권리라는 것입니다. 출생으로부터 시작한다. 제2조 외국인도 법령이나 조약에서 금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권을 향유한다. 이 개인의 권리를 명시해놨습니다. 조선 땅에 거주하는 모든 인간은 그 사람이 노비의 자식으로 태어났건 천민의 자식으로 태어났건 기생의 자식으로 태어났건 모든 인간은 개인의 권리를 향유하는 주체로 국가가 인정을 해준 겁니다. 이 민법이 도입되기 이전에 대한제국이나 조선에는 개인의 권리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한반도에 거주하는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서 국가가 법적으로 인정을 해준 것은 한반도에서 정말 최고의 획기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이 책에 써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민법이라는 게 뭔지,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뭔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912년 3월에 조선 민사령이라는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선 첫째, 사유재산을 법적으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드렸죠. 조선 백성들의 재산과 목숨은 누구 거예요? 양반 관리들 것이었죠. 왜? 개인의 재산, 사유재산을 보호해주는 어떠한 법적인 장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네 집에 돈 좀 번다라는 소문이 나면 조선시대에는 무조건 잡아다가 이놈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고 곤장을 쳐요. 안 죽으려면 어떻게 돼요? 뇌물 갖다 바쳐야죠. 자기가 번 전 재산 다 갖다 바치고 목숨을 구걸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 민사령에 의해서 사유재산을 법으로 보장을 해줬습니다. 바로 이것이 자본주의 시장경제로의 편입, 그리고 반상의 신분구조를 붕괴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었다는 것이죠. 총독부 통치 초기에 민법과 기타 법률에 의해서 일본으로부터 재산권 제도를 도입을 해왔습니다. 바로 이 재산권 제도 덕분에 사유재산 제도, 그 다음에 개인의 자유, 자본주의 시장경제라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는 것이죠. 또 이 재산권이라는 것을 말로만 법으로 보장해 주겠다 이게 아니고요. 재산권을 보호해 주려면은 뭐가 필요하냐? 이게 네 재산이야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예를 들면 토지, 가옥 이런 거면 가옥 대장, 토지 대장 이런 걸 만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헥타 이거는 김씨 소유야 하고 국가가 법적으로 공인해 주는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유재산 제도의 성립이 바로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됐습니다. 이런 걸로 보면 좌익들이 하는 반일감정 부추기라든지 일제잔재 말살 이런 주장은 혹시 이 사유재산 제도를 들여온 거에 대한 어떤 이 반감 때문에 이런 거 아닌가? 왜냐하면 공산주의에서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 이런 거는 공산주의에서는 너무 싫은데 뿌리로 올라가 보니까 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사유재산을 인정해 준 거는 일제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일감정을 부추기는 건 아닌가? 제가 이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선의 토지제도의 근본적인 한계는 토지 왕토설이라는 것입니다. 조선에 있는 모든 토지는 왕의 소유입니다. 그 개인들은 왕의 것을 잠시 빌려 쓰는 것일 뿐이에요. 하지만 어떤 그 양반에게 이 소위 말하는 수조권이라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저 땅이 있다면은 저 땅에 나오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양반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그 사실상의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해 준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는데, 문제는 그러한 것을 법적으로 인정을 해줄 수 있는 제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유재산권을 도대체 제3자에게 권리로 인정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토지대장 이런 게 없었던 것이죠. 가옥대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다 주먹구구로 해가지고 나중에 이게 네 땅이니 내 땅이니 그래가지고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나는데, 이런 식의 이 토지 왕토설이라는 것 때문에 논이나 밭이나 대지를 제외한 산림, 광물, 수산자원 이런 것들은 사유재산 권리가 없어요. 이런 그 토지를 제외한 산림, 광물, 수산자원 이런 거에 대한 사유권을 인정해 준 것도 일본 사람들입니다. 또 이 카스트 제도를 방불케 하는 신분계급 제도에서 사회적 약자인 상인이라든지 천민이라든지 노비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재산은 언제든지 양반 관료들의 수탈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거를 법으로 인정을 해주자. 소위 말하는 부동산 등기 제도를 시행한 것도 일본 사람들입니다. 사유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법적으로 보증하고 보호해주기 위해서 조선 부동산 등기령이라는 것을 1912년 3월에
시작을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제 대대적으로 토지 조사를 하죠. 뭐 측량을 하고, 토지 조사에 관련된 내용들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등기제도를 시행한 덕분에 개인의 사유재산을 법적으로 보호를 해주니까 감히 뭐 1000밀이라고 해도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버는 돈으로 내가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국가가 법적으로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겁니다. 이런 제도가 1912년 3월에 조선총독부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제도화가 돼서 우리가 그 혜택을 지금까지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호적대장, 등기부 등본, 조선부동산 등기령 이런 것들 보면은 지금 모든 우리가 쓰고 있는 것들 다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준 겁니다. 이런 제도로 중세 봉건 사회였던 조선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이행이 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을 이영훈 교수가 이 책에서 주장을 하신 것입니다. 정말 좀 비참한 내용이긴 한데요. 조선시대에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이제 호적대장의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올릴 수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양반들은 당연히 오르죠. 노비들은 호적에 올리지도 못했습니다. 또 여기 여성분들 많이 계신데 여성들 이름도 없었잖아요. 여성들도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여성들도 호적대장의 이름을 올려라 라고 법적으로 제도를 만들어준 것도 일본 사람들입니다. 조선왕조에 호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호적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호적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역을 부담시키기 위한 기초 단위가 바로 호적인데 역을 부담할 수 없는 노비나 고용인이나 협인은 주인집의 자벽을 담당하는 소작인을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인구의 30% 내지 40%를 차지하는 하층민들은 호적도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국가가 법적으로 너는 인간이 아니야 라고 버린 거죠. 버린 자식들이죠. 왕조가 이들 계층을 법적인 인간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아니 세상에 어느 나라에서 자기네 나라 백성의 인구가 몇 명인지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야 이거 안 되겠다. 그 통감부가 1907년에 정확한 인구 통계, 뭔가 이 백성들을 통치를 해야 되는데 이 자기네 백성이 몇 명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경찰 헌병까지 동원해가지고 전국적인 인구조사를 실시를 해요. 그렇게 해서 인구조사를 한 결과 1904년에 592만 명이었는데 1909년에 1293만 명으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노비나 천민이나 정말 죄송합니다. 여성들도 호적에 못 올라갔어요. 그런데 통감부가 실시한 이 제도에 의해서 여성들, 노비들, 천민들 다 이거 같은 인간인데 왜 얘네들은 호적에 안 올려? 다 올려놓고 보니까 592만 명에서 1293만 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호적에 누락된 신분계층 인구까지 정확하게 파악이 되니까 1909년 3월에 통감부가 민적법이라는 것을 공포합니다. 민적법은 조선왕조하고는 달리 통감부가 만든 민적에는 모든 여성, 노비, 천민 이런 사람들까지 다 등록을 해요. 등록을 하는데 모든 인간은 신분하고는 상관없다. 신분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이름과 출생연도와 가족관계와 본적 등 평등한 존재로 기록을 해라. 그렇게 기록하려고 하다 보니까 노비들이 이름이 있어야 말이죠. 여성이 이름이 있어야 말이죠. 그래서 이름을 이제 져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특히 민적법은
4대조 세계의 추심을 폐지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4대조까지를 따져서 너희들 4대조까지의 조상 중에 노비나 천민이나 이런 이상한 그 더러운 이 신분의 피가 섞여 있는지 안 섞여 있는지를 조사하는 겁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까지 그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노비나 천민이 있으면 이건 인간이 아닌 거예요. 야, 세상에 이런 게 어딨냐? 이거 폐지시켜. 그래가지고 폐지시킨 게 통감부가 폐지를 시켜준 겁니다. 그 다음에 신원에 등록되지 않은 미천한 신분, 이것도 다 이제 등록을 받았습니다. 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1914년생인 이옥분이라는 분이 증언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빠들은 모두 소학교에 다녔는데 부모님은 여자는 학교에 다닐 필요 없다면서 바느질이나 밥 짓는 것만 배웠을 뿐 서당 학교 근처에도 못 가봤다. 1919년생 이재임이라는 여성은 나는 여자였기에 일제시대에도 결혼 전까지는 안방에 갇혀 바깥 구경을 한 번도 못했다. 1931년생 유덕희라는 여성분은 1941년 10살 되기 전까지 학교 같은 데는 가본 적도 없다. 10살 됐을 때 학교에 다니고 싶다고 눈이 퉁퉁 붓도록 우는 투쟁 끝에 간신히 보통학교에 입학을 했다. 벌써 한 20년, 10년, 20년 지나니까 여성도 학교에 보내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이 누구 덕이에요? 일본 사람들 덕입니다. 자, 이제 노비고 여성이고 다 이제 똑같은 인간이니까 전부 그 이름 호적에 올리려고 보다는 이름이 없잖아요. 여성들 이름은 그 김씨니까 김씨 이렇게밖에 없어요. 또 이제 그 신분이 낮은 그 여자애들에게는 태어난 달을 이름으로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4월이, 5월이, 뭐 9월이, 뭐 이렇게. 예. 야, 이게 말이 되냐? 이름을 줘라. 그래가지고 이승만 박사의 호적에 이승만 대통령이 첫 번째 결혼한 여자 이름이 박승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승선이 왜 박승선이냐? 남편인 이승만의 승자를 한자 따왔고, 그 다음에 시아버지인 이경선의 선자를 따와가지고 박승선이라고 이름을 올린 거예요. 야, 사월이가 뭐야, 사월이가. 일본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한심하거든요, 이것들. 아니, 여성은 인간이 아니냐 말이야. 인간이면은 인간다운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이름을 져줘야지. 이 사월이 사월이 뿐만이 아니고요. 무슨 촉새년 야,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사월이 촉새년 이쁜이 작은 애기, 악이 이런 식으로 야, 이따위 거는 이거는 인간다운 품위가 안 돼. 이런 거는 못 써. 이런 거 못 쓰도록 이 조선총독부가 아주 법으로 만들었어요, 법으로. 또 노비들한테는 또 말똥이, 개똥이, 도야지, 쇠돌이, 노마, 개불알이, 뭉치, 이런 천한 이름은 이거는 인간은 존엄한 존재인데 어떻게 감히 존엄한 인재에 말이야 이 가축의 분뇨 이런 거를 갖다 붙이느냐. 금지. 그래서 조선총독부 법무국이 조선 호적 및 기류 예규라는 것을 통해서 이름으로 인정할 수 없는 칭호를 등록을 못하도록 금지를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양반집 애들은 야, 너는 성도 없으니까 우리 성을 따라. 그래가지고 자기 성을 노비나 천민들에게 다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박씨, 이씨, 김씨가 많은 이유는 원래 많아서가 아니고요. 바로 이 무렵에 일본 사람들이 노비 천민을 해방시키면서 너희들에게도 성을 써라. 그 성을 주인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김씨, 박씨, 이씨가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대개 신주단 시설을 모시고 있는
이 족보 빨리 불태워서 이거 다 가짜입니다, 이거. 1914년 조선총독부는 노비 천민에게 부여된 가축이나 가축의 분뇨, 물상, 태어난 월을 표방하는 등 인간다운 품위를 갖추지 못한 이름을 민족에는 등록을 못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노비 천민에게도 양반과 다름없는 품위 있는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유지시킬 수 있는 이름을 부여하라.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한 사적 자치의 주체로서의 개인임을 법적으로 보장을 받은 것입니다. 대한제국 조선 사람들이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일본 사람들이 와서 우리에게 이런 신분 해방의 축복을 내려줬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거 얘기하면 요거만 딱 따가지고 이 나쁜 XX 친일파 이렇게 할 텐데 욕을 얻어먹더라도 할 얘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개인의 자유, 사유재산의 법적 보호, 양반 상놈의 신분 계급 제도를 철폐해 준 것은 조선 총독부였습니다. 민족법에 의해서 호적령까지 내려서 이제 호적의 제도를 완전히 바꿔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성도 당당하게 하나의 어떤 사적 자치의 주체로서 국가가 인정해준 품위 있는 이름을 가지고 호적에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총독부의 민족법으로 진정한 인간 해방이 실현이 돼서 총독부가 시행한 일체 행정을 조선인 수탈과 말살로 보는 사람들 시각으로 보면 이런 일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차별을 당했어요. 차별당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진짜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준 이 고귀한 가치마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일본인에 의한 민족법과 호종령 시행으로 인해서 이 땅에 진정한 인간 해방의 회오리, 여성 해방의 회오리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이화여대 총장을 지냈던 김환란, 환란이 왜 환란인지 말씀드렸나요? 원래 김환란도 이름이 없었어요. 여자니까. 그냥 김씨였어요. 근데 선교사들이 와서 가만히 보니까 아니 여성인데 같은 인간인데 왜 이름이 없어? 그래가지고 야 너는 헬렌으로 해라. 근데 헬렌 이러다가 그러니까 이거를 한자로 표기하다 보니까 이게 환란이 된 겁니다. 그래서 김환란이 헬렌 킴이에요, 이게. 또 독립운동가 중에 하란사라고 있어요. 하란사 여사. 이화여대 교수를 지낸. 왜 란사냐? 낸시입니다, 낸시. 낸시를 한자로 표기하다 보니까 란사가 된 거예요. 이런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여성들에게 똑같은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와 해방을 시켜준 것은 서양 선교사와 조선 총독부의 일본인들이라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업권, 어장, 어업권 이런 거는 조선 왕조에서는 이게 또 사적인 그 관리나 대상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수산자원에 대한 어민들의 권리가 없으니까 이게 도대체 관리를 누가 해야 되고 도대체 이 주인은 뭐고 이런 게 없으니까 계속 헷갈리다가 통감부시에는 1908년에 어업법을 만들어요. 그리고 1911년에는 조선총독부 어업령이라는 걸 만들어요. 1929년에는 조섭어업령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 어업령을 통해서 어업을 하겠다고 면허를 신청을 하면 그 면허 신청을 받은 그 어업자가 어업권을 받습니다. 이것을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어업권이라는 것이 만들어져 가지고 어업권은 상속도 하고 양도도 하고 공유도 하고 저당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에서 이 개인의 재산, 이게 누구 재산인지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그래서 특히 이제 산림이 문제가 됐는데, 산에 있는 산림, 나무 이런 거는 조선에서는 이게 토지 왕토설이다 보니까, 아니 왕이 다 소유하고 있는데 그 뭐 왕이 와가지고 이거 내 거니까 여기 들어오지 마, 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주공산이에요. 어느 누구도 이게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막 아무나 들어가서 다 나무 배다 떼고 이러다 보니까 완전히 산림이 황폐해지는 거죠. 야, 이러다가 안 되겠다. 여기에 와가지고 나무를 심어라. 나무를 심는 사람에게 그 산림의 권리를 주겠다. 그래서 그 나무를 심도록 장려한 것은 조선총독부였어요. 오늘날 울창한 산림, 이게 다 뭐 박정희 대통령 때 열심히 나무 심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계신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산림 녹화를 정말 엄하게 시작을 한 것은 조선총독부였습니다. 또 이 광산도 아무도 주인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조선왕조 시대 모든 미채굴 광물 자원은 다 국왕 소유래요. 또 개발된 전국의 모든 광산은 황실 소유래요. 그래가지고 막 광산은 전부, 이 광산에서 나는 모든 재산은 다 고종이 다 자기 비자금으로 이 짓을 하고 앉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뭐 하냐? 주로 푸닥거리를 많이 했어요.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요. 통감부시는 1906년에 광업법에 의해서 광산 왕유제도를 폐기하고 모든 광물 자원을 국유화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광물 채굴 권리, 이걸 광업권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그 특정한 사람에게 이걸 이제 재산으로 인정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1915년 조선총독부가 광업법의 문제점을 대폭 보완한 광업령을 시행을 해가지고 광업권도 등기 대상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민영광산, 이제 이 광업자들에게 광권을 주어서 개발을 해가지고 이건 네가 개발했으니까 이건 네가 주인해 라고 이렇게 어떤 사유재산으로 이 제도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서부터 이제 광업권을 취득한 사람이 1906년에는 조선인 4건, 일본인 26건이었는데 1915년에는 조선인 403건, 일본인 803건, 외국인 50건, 채굴액이 1907년에 263만 원에서 1915년은 1052만 원, 나중에 가면은 막 1930년대 가면은 조선에서 막 금곽이 발견되면서 조선 천지가 완전히 막 금을 찾기 위한 난리가 나는, 이런 식으로 사유재산 제도를 광업에도 도입을 해서 이 광업을 하나의 산업으로 키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를 또 나쁘게 보는 사람들은 야, 저걸 전부 일제가 저거를 수탈하기 위해서, 물론 수탈하려고 하기도 했겠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근대적인 사유재산 제도를 정착하게 만드는 사실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까지를 다 부인하면 우리는 그러면 조선시대 뭐 토지 왕토설 시대로 돌아가야 됩니까, 이게? 특히 이 고종이 정말 비판받아 마땅한 게,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세금은 국세청이 걷잖아요. 정부 기관입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정부에 있는 국세청이 백성들의 세금을 걷는 게 아니라 정부의 국세청도 세금을 걷고, 또 황실에서 또 관리들을 파견해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또 뜯어가요. 그런데 정부에서 걷는 세금과 황실에서 걷는 세금의 비율을 보면은, 이게 처음에는 적었는데 이게 대한제국 후기로 가면 갈수록 이게 커져가지고 정부 재정보다 이 황실 재정이 훨씬 더 커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부에서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황실 개인 그 계좌에서 정부에다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요. 이 짓을 한 거예요. 이게 이 고종이. 그래서 이런 거를 어느 한 나라를 어떤 뭐 국가 소유, 국민 소유가 아니라 왕 한 사람의 소유로 만들어버리는, 이걸 이제 가산제 국가라고 하는데 아주 전형적인 가산제 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대한제국은 이제 황실천국이다. 대한제국은 결전, 그러니까 땅에서 나는 세금, 그 다음에 호세, 이 각각 집안에다가 매기는 세금을 호세라고 하는, 이것을 제외한 모든 재원은 황실이 다 가져갔다는 뜻입니다. 각종 국유지, 그 다음에 홍삼 전매 사업, 광산, 그리고 어염선세라고 그래서 이 고기잡이하고 그 당시에는 소금이 주겠습니다. 이 소금에서 나는 모든 세금, 상업 관련 무명 잡세를 전부 국가가 아닌 황실이 다 가져갔다는 뜻입니다. 황실의 1년 수입은 491만 원으로 국가 실수입의 69.6%. 정부 재정이 100이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70%를 황실이 가져갔다는 뜻입니다. 이게 국가예요, 이게? 이런 것들을 못하도록 이 또 히로부미 통감이 고종의 비자금을 다 압수를 합니다. 국내에 숨겨놓은 거 전부 다 압수를 하고, 또 이 고종이 얼마나 참 머리가 잘 돌아가면 외국에다가 숨겨놨어요. 특히 상해 이런 은행에 그것까지 다 찾아내가지고 다 압수를 합니다. 다. 네. 그래서 조선일보의 박종인 기자가 매국노 고종이라고 쓴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자기 비자금을 다 뺏기니까 헤이그에다가 밀사를 파견해가지고 저항을 하죠. 또 일제시대 때 상품거래소라는 것을 만들어서 9개 도시로 확대합니다. 상품거래소라는 건 뭐냐? 작황의 변동이나 출하의 계절성으로 인해서 가격 변동이 심한 그런 농산물 같은 거, 농산물 같은 경우는 추수 때가 되면은 농산물이 많이 생산이 되니까 추수 때는 쌀값이 퍽 내려갑니다. 그런데 봄 되면은 또 귀하니까 이 쌀값이 막 이렇게 등락이 심한 거를 어떻게든지 이 등락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상품거래소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국제무역항 이런 인천, 군산 뭐 이런 데다 만들어가지고 1920년까지 서울, 부산, 목포 같은 9개 도시로 확대해가지고 이것을 하나의 상품처럼 서로 주고받고 살 수 있게 주식거래 비슷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1908년에 서울에 유가증권 거래 상점을 개설해가지고 주식이라든지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증권시장을 만들어준 것도 일본 사람들입니다. 여기 경성 주식현물거래소라는 게 서울 명동에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주식도 사고 팔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을 그냥 일본이 이제 이 유럽에서 들어온 이런 제도를 자기네 나라에서 시행하던 이런 제도를 그대로 들여다가 이 땅에다가도 만들어서 이 나라가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으로 이행을 하도록 시스템 자체를 만들어준 것도 일본이라는 사실을, 이런 증권거래소, 상품거래소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중에 증권시장은 조선뿐만이 아니라 만주국을 만들고, 그리고 중일전쟁이 벌어져가지고 이 중국 점령 지역까지 이걸 확대를 해가지고 이 대동아공영권 증권시장을 만드는 바람에 우리도 이 일본의 이 덕을 봐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만주에도 가서 장사하고 중국에 가서도 장사하고 대만에 가서도 장사하고 이래가지고 돈 번 사람 중에 하나가 경성방직을 만든 김현수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이런 사례를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1939년에 조선 사람들이 만든 경성방직이라는 회사가 만주국을 설립을 하니까 김현수라는 사람이 돈을 가지고 만주로 진출해서 만주에다가 남만방적 주식회사라는 이 거대한 그 회사를 만듭니다. 이게 한민족이 한반도를 떠나서 해외에 진출한 첫 번째 기업의 사례입니다. 일본 사람들 등에 업혀가지고 한국인들의 이 활동 공간이 만주로, 동남아시아로, 중국으로 넓어지기 시작을 했다는 뜻이죠. 또 해상보험, 생명보험 회사도 조선 총독부 시절에 조선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보험 가입이 급증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1921년에 한국인들도 이제 그 생명보험 회사를 만들고 22년에 일본 자본에 의한 보험회사, 조선화재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한국인들도 근대적인 금융 시스템에 편입되기 시작을 한 시기가 조선 총독부 시절이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자면 진짜 우리가 오늘과 같이 어떤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그 권리를 인정해 준 것은 민법인데 그 민법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도입해 준 것은 조선 총독부였다. 그 민법의 도입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신분에 의한 계급사회가 아니라 누구나 다 동일한 인간으로서의 하늘이 준 천부의 권리를 가진 개인이라는 사실을 국가가 법적으로 공인하고 인정해주는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왜 우리는 그러한 민법, 개인의 자유, 개인의 사적인 재산 권리 이런 걸 왜 우리 힘으로 못했을까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그냥 과거 시험을 본 몇몇 극소수의 양반들이 97%에 달하는 이 백성들을 뜯어먹으면서 사는 이 착취구조, 이걸 무너뜨려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권리를 가진 보편적인 인간으로 만들어준 이런 사실까지 우리가 부인을 한다면 정말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낯을 들고 살 수가 없죠. 일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해준 건 잘해줬다라고 인정을 해야 우리도 객관적인 어떤 가치 판단력을 가진 그런 건전한 시민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조선 총독부에서 정말 이 조선 그 총독 대라우찌라는 사람이 어떠한 통치를 했는지 하는 것을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